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나의 선택 2024 총선 7일을 앞둔 오늘은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는 이번 선거 기간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과 공동 개발한 자체 여론조사 팩트체크 시스템 폴A를 운영해 왔는데요. 조사 기관마다 다른 결과의 편차를 최대한 제거한 평균값을 뽑은 겁니다. 지난 주말까지 조사된 여론 흐름 이렇습니다. 초박빙. 추세는 지난 한 달 민주당은 상승, 국민의힘은 하락 추세. 여야 대표 모두 50곳, 50곳 안팎 시 초박빙이라고 합니다. 첫 소식 정연주 기자입니다. 4월 10일 총선을 7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팽팽합니다. 매일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편향성을 최대한 제거한 채널A 여론조사 팩트체크 시스템 폴A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국민의힘 36.3%, 민주당 37.2% 초박빙입니다. 지난 한 달간 추이를 보면 국민의힘은 하향 정체, 민주당은 3월 중순 이후 오름 정체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지역구 90석 이상,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110석 이상 우세 지역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합 지역은 양당 모두 50석 전후로 예상합니다. 전국에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도권이 26곳입니다. 전국에 49개 정도가 박빙 선거구라고 보는데 여기는 여론이 2, 3% 오르락내리락 한 데 따라서 50석이 이쪽 왔다 저쪽 왔다 합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종합상황부실장은 최악의 분위기는 벗어나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문석, 김준혁 등 민주당 후보들의 과거 막말과 재산 관련 논란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끝까지 정권 심판론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을 향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총 투표율 71.3%, 사전 투표율 31.3%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됩니다. 채널A 뉴스 정윤주입니다. 여야 모두 선거 7일 앞두고 절박한 이유 초박빙 지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이 접전이다. 여야가 공통으로 인정한 접전 지역구만 30곳에 달하는데요. 그곳이 어디인지 조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야가 공통으로 뽑고 있는 격전지는 전국 30곳으로 압축됩니다. 지역별로 서울은 강동 갑, 동작을, 용산, 종로 등 7곳, 인천은 연수 갑을 등 4곳, 경기는 성남 분당 갑을과 오산, 파주 을 등 5곳이 접전지입니다. 강원 원주 갑을, 충북 청주, 경남 양산을과 김해 갑, 부산 해운대 등도 여야 모두 접전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들 지역은 모두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 강태웅 민주당 후보와 현역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1%포인트 차 초접전 양상입니다. 곽상원 민주당 후보와 현역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정치 1번지 종로, 한강벨트의 한 축인 광진갑도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는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분당 을에서는 김병욱, 김은혜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습니다. 양승조 민주당 후보와 강승규 후보가 맞붙는 충남 홍성 예산에서도 접전인 여론조사가 나왔고 충북 청주 청원도 5%포인트 이내 접전 양상입니다. 부산 지역 민심도 안개 속입니다. 부산 해운대 갑에서는 민주당 홍순원 후보와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고 정명희 민주당 후보와 박성훈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부산 북을도 승부를 점치기 어렵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자, 이런 박빙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가는 곳마다 사전 투표에 나서달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 등 야권 인사들을 모두 골고루 비판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호영 기자, 오늘 하루 충청, 강원, 경기를 다 다녔다는데 지금은 어디예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파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방금 전 유세를 마치고 고양시로 이동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오늘 하루에 충청과 강원, 경기를 오갔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한 위원장. 사전투표에 대한 일부 보수층의 불신을 의식한 듯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투표장으로 가주십시오. 이번 선거부터 수개표를 병행하게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를 믿으십시오. 한 위원장 야권 인사들을 비판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상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퇴임하자마자 이렇게 총선판에 옷 입고 파란 옷 입고 나와서 선거운동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정권 교체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망쳤기 때문 아닙니까? 이곳은 강원도 춘천입니다. 강원에서 최대 승부처로 국민의힘이 꼽은 곳인데요.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막말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처럼 살아오셨습니까? 조국처럼 살아오셨습니까? 공영훈처럼 살아오셨습니까? 김준혁처럼 막말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양문석처럼 사기대출 받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 표심을 겨냥해 청년청 신설도 공약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세 현장에서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오늘 제주, 경남, 부산을 모두 찾았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정권 시임판, 윤석열 정부 때 민생 경제가 폭망했다고 했는데요. 배도원 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은 부산에 있는 거죠? 네, 저는 곧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중 유세를 벌일 부산 서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대표 오늘 제주에 이어 부산과 경남 곳곳을 돌며 정권 심판을 외쳤습니다. 오전에 제주 4.3 추념식을 찾은 이 대표는 유족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어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고, 오후엔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후보들과 큰절을 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 경남 창원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PK에서 정권 심판론 바람을 일으켜 수도권까지 북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에도 설마 그들의 눈물 작전, 읍소 작전, 그리고 가짜 사과에 속아가지고 다시 또 그들의 체제를, 그들의 권력을 용인하지는 않겠죠. 이런 식으로 나라 살림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죠.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후 부산으로 향한 이 대표, 사상과 진을에서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제가 몸이 한 개인데 법원에 재판도 받으러 다녀야 되고 사상은 배재정 후보에게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도 부산과 울산 등 PK 공략을 이어가고 모레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네, 총선 7일 남았습니다. 한은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정확한 판세 살펴보죠. 네, 일단 내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는 이 선거일 전까지는 발표할 수 없죠. 여론을 알 수 없다 보니 블랙아웃 기간으로도 불립니다. 여론은 추세가 중요합니다. 저희 채널A는요, 널뛰는 여러 조사들의 편향성을 최대한 제거를 해서 이 평균값을 찾는 팩트체크 시스템 폴A를 개발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 추이를 함께 보실까요? 3월 한 달로 보면 국민의힘은 내림세를 보이다 정체, 민주당은 3월 중순 이후
후 오름세를 보이다 정체 중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바닥은 쳤는지 몰라도 반등은 아직 못하는 모양새네요. 네, 3월 한 달 여론을 보면요.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 하락입니다. 국정수행평가 추이를 보면요. 2월 마지막 주 41.1%였던 긍정평가가 3월 마지막 주 36.3%로 떨어집니다. 이종섭 전 대사 황상무 전 수석 논란 타격이 있었던 걸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는요. 부산, 울산, 경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 61.4%였던 국민의힘 PK 지지율 3월 마지막 주는요. 36.5%까지 떨어집니다. 지역에 물어보니 공천, 고물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맞물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당은 오늘 바닥을 쳤다고 하던데요. 네, 국민의힘 선대위는요, 이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분위기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내부 조사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개선 조짐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저희 폴 A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나온 게 주말, 그러니까 지난달 31일 조사까지입니다. 지난 주말까지 쏟아진 민주당의 후보 리스크로 주초에 반등했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 분석인데 실제 그런지는 여론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조사는 실시해도 이제 발표는 못하는 거예요. 네. 그 기간을 보통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에도 어떻게 여론이 좀 변합니까? 선거 때까지? 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공통된 의견은 이렇습니다. 커다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적지만 격전지 승패는 바뀔 수 있다고요. 국민의힘은요, 박빙 지역을 55곳으로 또 민주당은 50에서 70곳으로 보거든요. 남은 기간 돌발 변수에 격전지들은 뒤집힐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가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20대 총선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인데요. 당시 새누리당,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요. 민주당이 123석으로 122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을 제치고 1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옥새 파동으로 불렸던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이 막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들이 나왔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야 아주 전략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 일단 마음 못 정한 투표자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름, 무응답을 택한 이른바 무당층, 최근 여론조사에서는요 17%로 나왔습니다. 유권자 5명 중 1명 정도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20, 30대의 무당층이 많다 보니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요 인구부 산하에 청년청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도 월 20만 원대 대학교 기숙사 5만 호 공급하겠다는 등 청년 공약을 내놨습니다. 오늘 이 여야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남은 총선 전략도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로지 정권 심판 이 하나만 밀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전국을 다니면서 거의 그 말만 하고 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이 위태롭다, 이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며 지지층의 위기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사전투표에 다 나와달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사전투표 불신 때문에 이 보수층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아 사전투표에서 너무 밀릴 경우 본투표 하루에 역전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양문석 민주당 후보 딸의 사업자 대출을 회수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대출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현장 검수에 착수한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택 매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그건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딸의 11억 원 대출 회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양 후보가 사업자금을 사실상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한 만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대출금 환수 조치 통보를 보내기로 한 겁니다. 이번 대출 전액 회수 결정이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가 진행 중인 검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이 급파한 검사 인력은 오늘 오전부터 현장 검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업자 대출을 주택 매입 목적으로 받았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했다면 편법이라는 거 관행으로 볼 수는 없고 그냥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에 하나를 그냥 판단하는 문제가 되죠.
앞서 금감원은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나선 작업대출 1,000여 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일부는 검찰 고발까지 해 유죄 판결이 난 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 원장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닷새인 검사 기간을 더 앞당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총선 전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사 결과 불법 여부가 최종 확인될 경우 금감원이 양 후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양문석 민주당 후보 해당 지역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에 앞서 저희 채널의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이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토론회에서는 사과하며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편법 대출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지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양 후보는 토론회 전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을 증빙하는 물품 구매 내역서에 폐업 업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을 묻자 손을 저으며 대기실로 들어갑니다. 폐업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토론회에서는 편법 대출에 대해 사과하면서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후 양 후보는 편법 대출과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 또다시 답변을 피했습니다. 편법 대출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재산 축소 신고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면서 대구 수성구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배경에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김부겸 총리의 지역구였던 대구 수성구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닐 거다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소재지는 국민의힘 지역구인 수성을이라며 양 후보 11억 대출을 이번에 알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흑색 선전에 가까운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네, 지역구 254곳 중에서 가장 뜨거운 곳만 찾아갑니다. 더스팟 254, 오늘은 재건축 이슈로 들썩이는 서울 양천 갑으로 갑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재건축 이슈가 뜨거운 이곳, 스윙부터 서울 양천 갑에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장관과 한동훈표 영입 인재가 맞붙었습니다. 후보들부터 만나보시죠.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현역 대선 황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동훈표 영입 인사 구자룡 국민의힘 후보가 격돌합니다. 양천이 가지고 있는 주로 국토교통 현안은 제가 오히려 좀 더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주민들을 만나보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지난 8년간 도대체 된 게 없지 않느냐라는. 양천 갑은 보수 텃밭으로 불려왔지만 20대 총선부터는 민주당이 2연승을 했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선 9개 동 중 5개 동에서 이기며 황 후보가 이겼습니다. 대선 때는 1개 동을 제외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는 9개 동 모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섰습니다. 저 확실하게 해주세요. 제가 삼선되면 국토교통위원장이거든요. 힘이 생기니까. 저도 빨간 옷을 입고 다니고. 아무튼 꼭 좀 승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천 갑에는 무려 2만 6천여 세대의 거대한 목동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80년대에 지어진 만큼 재건축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두 후보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낡아서 조금 아이들이 계단으로 다니는 데는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그때 국토부하고도 이건 빨리 해야 된다. 실제 위험하고 또 매우 낡았고. 역시 재건축은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트랙 위에 올라탄 거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님도 만나 뵀거든요. 직통으로 연락할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신정 차량 기지에 나와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전을 약속했는데요. 황 후보는 김포로 보낸 뒤 주거와 교통시설을 도입하겠다고, 구 후보는 용적률을 높여 개발하고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옮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저희가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주차에 대해서 분쟁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여당 후보가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동 아파트의 재건축 염원에 장관 출신 재선, 패기 넘치는 정치 승인. 누구의 손에 맡길까요? 서울 양천갑에서 더스파 디오사,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열왕열왕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보이고요. 어떤 공방이었을까요? 네, 나베 발언 공방입니다. 나베는 나경원 후보와 아베 일본 전 총리의 이름을 섞은 멸칭인데요. 나 후보가 과거 자위대 행사에 참석한 것을 겨냥한 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먼저 꺼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별명도 있는데 나베 이런 별명도 불릴 정도로 사실은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분이죠. 그러니까 뭔가 과거에 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들춰내는 데 썼군요. 네, 나경원 후보 오늘 불쾌함을 드러냈지만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참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짜 그냥 저는 높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베 발언이 여성 비하로 번졌습니다. 나베는 일본어로 냄비라는 뜻이 있는데요. SNS에서는 이 매스춘부에 빗댄 여성 비하 표현으로도 쓰이다 보니 논란이 커진 겁니다. 그런 뜻이 있었어요? 네,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당장 국민의힘에선 여성 비하라며 봉쇄를 퍼부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이 대표를 향해 망언을 했다며 여성 비하당을 만들 작정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이 대표의 멸칭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나경원 대표의 멸칭을 직접 언급했으니 저도 묻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별명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진짜 형수에게 한 말 아닙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여성관이고 인간관입니다. 아이고야.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 과거 발언이 논란인데 뭔가 지금 고발이 계속 이어지나 보죠? 네, 오늘 위안부 단체 3곳이 함께 고발장을 접수했는데요. 그제 박정희 전 대통령 유가족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 역사학자라고 자만하면서 근거도 없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그런 인성이 다시 정치가로 변신하겠다고 고종 후손까지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고종 후손. 고종 관련 발언이 있었었나요? 네, 과거 온라인 방송에서 한 말인데요. 바로 이 발언입니다. 고종이 이렇게 여자를 밝혔어. 밤마다 파티에서. 그래서 고종이 나라를 망친 거야. 밤만 되면 매일같이 해서 새벽 4, 5시까지 하고. 고종의 증손자인 황실문화원 이원 총재 고종을 능멸했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네,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는 것 같더군요. 네, 논란 발언 다시 짚어보면요. 역사학자인 김 후보 김한란 이대 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학생들을 성상납시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위안부 상대로 성관계를 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화여대 총동창회 김 후보 사퇴를 위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했고요. 학생들은 내일 항의 집회도 엽니다. 김 후보는 어제도 사과를 했죠. 네, 그런데 사퇴를 지켜보던 민주당이 권고하자 사과를 했죠. 김 후보 이대생들 위안부 피해자 박 전 대통령 유족들을 언급하며 죄송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사과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민주당에선 역사적 사실을 언급한 것이라는 이 두둔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봉심이 이 말에 그대로 담겨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 같은데요. 투표로 대파하자? 뭡니까? 네,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광고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대역까지 내세웠습니다. 대파가기 875원이면 얼마도 아닌 거예요. 아니 당신들 뭔데 장사방에 깍두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대파. 야권에서는 그동안 윤 대통령이 70% 할인된 가격을 보고 이 합리적이라고 한 발언에서 합리적이라는 말만 떼어내 세상 물정 모른다고 비난해 왔는데요. 정당 광고에도 이 대파를 활용한 겁니다.
대파 논쟁 총선 때까지 계속 끌고 갈 모양이네요. 네,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대파 패러디 이미지도 띄우고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 대파를 옷처럼 두른 컬렉션 이미지를 올렸고요. 정청래 의원도 SNS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대파와 함께 대파 폭풍이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정권 심판론 띄우려고 보름째 대파를 흔드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올림픽대로 전체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라는데 실현 가능한지 체크맨 김유빈 기자가 체크해봤습니다. 서울을 동서로 가르는 올림픽대로. 출퇴근 시간엔 차가 많이 막히죠. 민주당은 오늘 올림픽대로 전 구간 지하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는데요. 참신성과 현실성 따져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사업 계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강서구 계야동부터 강동구 고덕동까지 39.1km 전 구간을 왕복 8차로로 지하화하는 것. 또 같은 구간 상부에 4차로를 신설하는 겁니다. 올림픽대로 지하화는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때 자주 등장했던 공약입니다. 우리나라는 터널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안전하게 가장 값싸게 잘 뚫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한강 프로젝트는 그래서 시민을 위한 도전이고 한강을 시민 여러분께 온전히 돌려주는 그랜드 플랜입니다. 남는 상부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비슷한 발상입니다. 올림픽대로 지하화가 번번이 좌초됐던 이유는 막대한 재원 마련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9조 원 안팎의 사업비를 추정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노량진 지역 등 올림픽대로가 이제 교량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곳을 지하하려면 한강 밑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이 공사비가 상당히 좀 올라가는 거예요. 민주당은 정부 서울시와 협의해 국가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할 경우 통행료를 부과해야 해 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쉽진 않지만 한강 주변을 개발하는 기업의 기부 체납을 받는 등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오늘 아침 대만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규모 7.2의 강진, 대만에서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모였습니다. 곳곳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최소 9명이 숨졌고 800명 이상이 다쳤는데요. 대만 반도체의 상징이죠. TSMC 공장도 일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건물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아랫부분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산사태도 발생해 흙먼지가 도로를 덮치자 차량들이 뒷걸음질을 합니다. 교각도 심하게 흔들려 출근길 시민들이 고립됐습니다. 섬 일부는 아예 무너져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대만 기상청은 현지 시간 오전 7시 58분쯤 대만 북동부 도시 화롄으로부터 남동쪽으로 25km 떨어진 앞바다에서 진도 7.2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 규모 7.6의 강진으로 2,400명이 숨진 중부 난터우현 대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규모입니다. 진원에서 150km 떨어진 수도 타이베이에서 지하철이 흔들려 출근하던 직장인들이 주저앉을 정도로 대만 전역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바위에 깔리거나 산사태에 매몰돼 사망자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부상자도 800명을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등에 고립된 사람들도 120명이 넘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직원들이 줄지어 대피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지진으로 공장이 흔들리자 대피령이 내려진 건데 글로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애플, 아이폰 등 전자기기 위탁 제조업체인 대만 폭스콘에서는 일부 생산 라인이 멈췄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대만에 인접한 일본 오키나와현과 필리핀에도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대만과 인접한 중국 푸젠성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여진이 수십 차례 이어지고 있어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요즘 대만 여행도 많이들 가시던데요. 이번 지진에 대만에 있는 교민과 여행객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여진 공포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해서 저희가 직접 그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문예빈 기자입니다.
규모 7.2의 강진은 일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지진 당시의 충격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한 교민은 대피조차 쉽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정말 문을 열러 가는 게 힘들 정도로 엄청 흔들렸어요. 머리가 너무 하얘지고 다리 힘이 풀리고 뭔가 심신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인터뷰 중에도 계속되는 여진으로 공포를 호소했습니다. 건물 위에서 뭐 벽돌 이런 거 떨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아직도 좀 떨려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막 미치겠어요. 아직까지 너무 또 지진 올까 봐 좀 무서워요. 대만 전역이 영향을 받으면서 대만을 여행 중인 한국인 관광객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보내온 영상에는 거리 곳곳 건물 파편들이 눈에 띕니다. 굉음이 들릴 정도로 좀 소란스러워지더라고요. 옷걸이랑 화장실에 있던 것들 다 떨어지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침대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있잖아요. 저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지진이니까. 급히 일정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일정이 지진난곳 가는 일정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아침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정을 그냥 변경을 했거든요, 바로. 외교부는 진앙 인근인 화린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약 50명이며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과 만남을 제안했죠. 대한의사협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대화에 나서야 한다, 진정성이 의심된다, 생방송으로 토론하자,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에 전공의들은 엇갈린 반응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공의는 주변 전공의 대부분 대통령의 만남 제안이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보여주기식 만남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생방송 토론이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 사이에선 정부와 충분히 소통할 창구와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대화 제안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공의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메신저 단체방 등을 통해 대통령의 제안에 의견을 활발히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단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만남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대통령님과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을 진행해 주시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대통령과 전공의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의미 있는 만남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00명 증언에서 전향적 모습을 보여야 전공의들도 대화에 나설 것이란 얘기입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겠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도 전공의들과의 만남을 재차 제안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도 전공의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적극적으로 들을 테니 충분히 의견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의 만남을 공개 권유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전공의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간, 장소,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전공의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 수치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열어둔 겁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환자와 의료진은 물론 전공의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접점 찾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의료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을 위해 오는 8일까지 대학별로 수요를 받아 배정 절차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이어 민사소송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드는 뉴스입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음주 측정을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그새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서 그때 측정을 해도 음주운전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제보가 뉴스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식당을 나와 주차장을 걸어가는 남성. 곧이어 화물차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이 남성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했던 신고자는 남성이 술을 마시는 걸 봤다며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고 뒤를 따라갑니다. 쭉 직진하고 있어요. 제가 뒤에 따라가고 있는데 화물차 운전자는 1.5km 정도 차를 몰고 가 당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금방 되돌아 나옵니다. 그새 술판을 벌인 운전자가 여기서 술을 마셨다 해 음주 측정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알코올 수치가 나와도 앞서 운전이 음주였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더 이상 마셨다. 주장을 우리도 술을 당구장에서 지금 맡고 있는 그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신고해도 의미가 없네.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이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 경찰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차에 소주 한 병을 넣고 내려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면 음주 측정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에 경찰은 당시 출동 경찰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 채팅방에 쏟아내는 언어폭력 심각한 수준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방적인 욕설로 가득 찬 채팅방. 왕따 여우라고 소문을 내겠다는 말부터 부모님을 죽이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가 겪은 일이라며 올라온 글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초등학생 사이 스마트폰 채팅 앱 등을 통해 이뤄지는 언어폭력은 심각한 상황.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까지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1학년부터 단톡방 때문에 학폭위가 열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아이가 3학년인데 아직은 핸드폰을 사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4, 5학년만 되면 학교에서 조금 욕설 섞인 그런 말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런 언어 폭력이 일상화돼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외모를 조롱하거나 성적인 욕설을 하고 부모를 비하하는 말을 내뱉어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욕설을 하고 서로 뭐 그렇게 친하다거나 욕설을 주고받을 정도의 뭐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거나 그거는 이제 충분히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돼서 징계가 내려지기도 하고요. 갈수록 학교폭력의 연령이 어려지고 언어폭력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어 학부모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영원한 아기 판다로 큰 사랑을 받아온 푸바오가 오늘 한국을 떠났습니다. 6천 명 구름 인파가 모인 배웅길은 눈물바다가 됐는데요. 어제 모친상을 당한 강철은 사육사는 푸바오의 여정에 동행해서 적응을 돕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사육사들의 호의 속에 푸바오가 탄 특수 무진동 차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차에 탄 푸바오를 비록 볼 순 없지만 새벽부터 기다린 배웅객들은 참았던 눈물이 터집니다. 푸바오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극정성 돌봐왔던 사육사들. 작별 인사를 건네며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너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우리의 영원한 아기 판다야. 할부지게 와줘서 고맙고 감사하다. 푸바오 사랑해. 이젠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 차량을 붙잡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사육사의 모습에 일대는 또다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푸바오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 6천여 명의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푸바오가 가니까 이제 슬퍼서 이제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가서도 이제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동물원 측은 푸바오를 위해 유채꽃 모양의 꽃길을 만들었습니다. 유채꽃은 푸바오가 지낼 중국 쓰촨성을 의미하는 꽃으로 봄마다 방사장에 심어왔습니다. 푸바오 정말 너무
고마웠고 우리 곁에 이렇게 와줘서 고맙고 너무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 푸바오는 중국 측이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중국 쓰촨성의 선수핀 기지로 옮겨집니다. 강철원 사육사는 전날 모친상을 당했지만 푸바오의 여정에 동행해 적응을 돕습니다. 푸바오를 맞이하는 중국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매체들은 푸바오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고 푸바오를 환영하는 대형 스크린도 등장했습니다. 행복을 주는 보물이란 의미처럼 1354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줬던 푸바오. 동물원 측은 중국 방송사와 협약을 통해 푸바오의 중국 생활 모습도 계속해서 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중국 가전기업들이 기술력을 앞세워서 한국 시장을 공략 중이죠.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은 중국 업체가 장악하고 있는데요. 삼성과 LG가 AI를 탑재한 신제품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로봇 청소기 시장의 판도가 바뀔까요? 임종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100만 원대 중국산 로봇 청소기를 구입한 주부 강모 씨는 외출 전 청소기를 돌립니다. 국산 제품은 먼지 청소하고 걸레 기능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두 개를 사야 되는데 중국 제품들은 그게 하나 기능으로 합쳐져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됐고 지난해 기준 4,300억 원 규모의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중국 기업 로보락은 매출 2천억 원을 기록하며 점유율 1위입니다. 먼지통 청소와 걸레 세척까지 스스로 해 고가에도 불구하고 품절 사태가 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편의성을 앞세운 중국 제품들이 시장을 잠식하자 삼성전자가 먼저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간 성능 저하와 악취 우려로 미뤄왔던 일체형 로봇 청소기를 공개한 겁니다. 로봇 청소기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많았었는데요. AI로 개선한다 그러면 앞으로 그 시장은 저는 계속 커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170만 개 사물 데이터를 학습해 얇은 스마트폰 케이블이나 매트는 물론 1cm 크기의 장애물을 피해가고 주변 사물을 인식해 지도도 그립니다. LG전자도 이달 중 물걸레와 먼지 흡입 기능을 동시에 갖춘 일체형 신제품을 내놓습니다. AI를 기반으로 집안 가구를 인식하고 걸레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세제가 자동으로 투입됩니다. 당연히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국내산이다 보니까 더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AI를 앞세운 우리 기업 제품이 로봇 청소기 시장의 변화를 이끌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이 늘면서 K-뷰티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우리 화장품의 매력을 박지혜 기자가 외국인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관광객들에게 화장품 매장은 꼭 거쳐가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Korean people, all people, beautiful skin, cute. 블랙핑크, BTS 등 K-팝 아이돌이 광고에 등장하는 데다 유명 드라마 속 배우들의 모습을 통해 K-뷰티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Jennie and Hera and Shuhwa from G-idol. The ingredients are very unique. 순한 성분의 다양한 제품 라인,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저는 스킨은 so light. 그냥 미국에서 스위스에서 그 화장품은 없었는데요. 많이 화장품이 있어서. 2년 전 80억 달러를 밑돌던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 85억 달러를 회복하더니 올해 1분기에는 23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21.7%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품목별로는 스킨과 로션 등 기초 화장품 비중이 44.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선크림 등 기타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 순이었습니다. 중국 의존도는 줄고 미국, 일본 수출액은 늘었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K-뷰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영상을 6분에 걸쳐서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모든 미사일의 고체 연료화를 완전 무결하게 실현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속도가 빠르고 비행 궤도가 복잡해서 요격이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의 발표가 과장됐다고 평가했는데요. 김민곤 기자입니다. 커다란 미사일을 실은 차량 옆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걷습니다. 발사장에 도착하자 탄두 덮개를 활짝 열고 미사일을 곧게 세우더니 희뿌연 연기를 뿜어내며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포 16 나형의 모습이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국방과학기술력이 절대적 우세를 과시하는 또 하나의 위력적인 전략 공격 무기가 태어났다고. 북한은 1분 45초 동안 발사 장면을 편집 없이 내보내며 모든 미사일의 고체 연료와 탄두 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 무결하게 실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대남 공격용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미 본토 겨냥용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이어 주일 미군과 괌 미군기지 타격용 IRBM까지 고체 연료화를 완성해 신속 공격이 가능해진 겁니다. 또 북한은 이번 미사일이 최대 고도 101km에서 하강하다가 재차 상승하는 풀업 기동으로 1000km를 비행했다며 기존 원뿔형과 다른 글라이더형 탄두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2차 풀업 기동은 없었고 비행거리도 600여 킬로미터로 과장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가자지구에서 맹공을 이어가던 이스라엘군이 구호단체 차량을 실수로 폭격했습니다. 이 차량에 타고 있던 영국, 호주, 폴란드 국적의 민간인 활동가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곧바로 잘못을 인정했지만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구호단체 로고가 그려진 차량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차량 내부는 뼈대만 남은 채 타버렸습니다. 현지 시각 1일 가자지구에서 구호 식량을 전달해 오던 국제 구호단체 차량들이 이스라엘 군의 공습을 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7명 전원이 숨졌는데 폴란드, 호주, 영국 등 서방 국가 출신의 민간 활동가도 6명이나 희생됐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We were outraged to learn of an IDF strike that killed a number of civilian humanitarian workers yesterday from the World Central Kitchen, which has been relentless in working to get food to those who are hungry in Gaza. This is completely unacceptable. I expressed Australia's anger and concern.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탈장 수술 후 퇴원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분노를 의식한 듯 오폭임을 인정했습니다. לצערנו ביממה האחרונה היה מקרה טרגי של פגיעה לא מכוונת של כוחותינו באנשים חפים מפשע ברצועת עזה. זה קורה במלחמה, אנחנו בודקים את זה עד תום. 국제사회가 이번 공습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이스라엘을 점점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올해 새 억만장자 명단이 공개됐는데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래와 공연만으로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건 스위프트가 처음인데요. 그의 자산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제 발표된 2024년 억만장자 명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는 모두 2,781명.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새로 명단에 든 263명 중 스위프트가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재산은 무려 11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5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전 세계를 도는 에라스 투어 공연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재산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This has been the most extraordinary experience of my entire life. 지난해 5월 공개된 스위프트의 재산은 불과 5개월 사이에 약 5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전 재산의 45%를 저작권과 공연을 통해 벌어들였습니다. 직접 작사, 작곡을 하는 스위프트의 위력입니다. 음반 판매로도 비슷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나머지 1억 달러는 미국 내 5채의 저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스위프트는 오로지 노래와 공연만으로 억만장자가 된 첫 가수입니다. I would love to tell you that this is the best moment of my life.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do what I love so much. 힙합의 전설 제이지와 팝스타 리아나가
스위프트보다 먼저 억만장자가 됐지만 사업과 주식 투자로 번 돈이 훨씬 많습니다. 스위프트의 월드투어 공연은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지난 한 해 매출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을 넘겨 역대 공연 수입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올해 말까지 합계 20억 달러마저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 지금은 임종을 맞기 직전인 상태인 환자에게만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을 수 있는 환자의 결정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혹 어떠한 경우에 놓여 있을 때 자신도 괴롭지만은 애들한테도 피해가 안 갈까? 금전적으로나 모든 게. 그래서 제가 좀 뭔가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어떤 의료 조치도 받지 않고 임종을 맞겠다며 연명의료 의향서를 쓴 국민이 지난해 10월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으로 임종 과정의 환자가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을 거부한다는 연명의료 의향서를 남겼거나 주치의가 연명의료 계획서를 쓰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직전에만 적용 중인데 정부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질병 말기 상태 환자까지 확대하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말기 상태는 의사 2명의 진단으로 판단합니다. 임종과 말기 상태가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데다 임종 과정에선 대부분 의식이 불분명해져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도 그게 말기하고 임종기를 구분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임종 직전까지 인공호흡기와 같은 의료 행위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라서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좀 더 빨리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마감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정부는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앞당기는 걸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그쳤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는 늦은 밤까지 이어집니다. 앞으로는 5mm 안팎 적은 양만 남아 있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맑아진다는 절기 청명이지만 흐린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전에서 밤 사이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또 한 차례 비 예보도 있습니다. 최대 20mm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출근길까지는 짙은 안개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시야가 무척 좁겠습니다. 다시 커지는 일교차의 대비도 필요합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 부산 11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18도로 크게는 5도 높겠습니다. 따뜻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계속 포근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고요. 모레부터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첫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던 때 선물처럼 태어났었는데 벌써 4년이 흘렀네요. 이 정든 판다를 보내는 자리 오늘 자그마치 6천 명이 모였다고 하지요. 어쩌면 힘든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리 대단한 게 아닐 거란 생각 선거를 앞두고 또 해보게 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위로가 될 힐링 정치를 기다립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